자, 여러분, 주입식 교육 그럼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쁜 교육이다. 그럼 주입식 교육이 어떤 게 주입식 교육이죠? 교사, 강사 주도의 일방적 강의, 이게 주입식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테드 강의는 어떤가요? 이거 주입식 아닌가요? 만약에 일방적인 강연은 주입식이다. 그러면 테드 강연도 나쁜 거고,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나쁜 걸 하기 위해서 선교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또 테드 강연은 좋아하는 걸까? 그건 우리가 생각지 않고 상대의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러면 뭐가 주입식 교육인지, 그리고 왜 나쁜 것인지, 만약에 강연이 주입식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나쁜 건데 실은 그건 아니에요. 강연과 주입식 교육은 다릅니다. 강연이 주입식 교육이 되려면 어떠한 특정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또 강연이 주입식 교육의 문제를 벗어나려면 그러한 피해야 될 게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끝없이 치열하게 반문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서 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달하는 그런 강사의 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러분의 머리로 제 강의를 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래에 대한 예측, 예언, 이 미래학 강의를 95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미래학 강연 요청을 받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도 제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5년 뒤, 10년 뒤를 알겠어요. 근데 또 미래학 강연 요청을 들으면 미래학 강연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자기들도 안 받고 나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래 예측, 예언 표현하는데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종류는 두 가지죠. 예언가 혹은 점쟁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미래학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 맞을까? 근데 요새 와가지고 뭐예요? 한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으로 교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절대 교사는 없어지지 않는다. 특히 초등교사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끝없이 주장했고 요새는 대부분의 미래학자들도 저의 주장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주장을 할 때 그 근거가 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점쟁이라고 표현한 예언가의 실비아 브라운 대예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좋은 예언, 나쁜 예언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교육 분야 예언에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2050년 미국을 가보니까 중고등학교 건물은 거의 다 사라지고 그게 초등학교가 됐더라. 초등학교 교실에 가보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으로 교사가 개인 맞춤형 생활습관, 학습지도, 뭐 건강지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느낌을 받아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초등교사는 없어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걸 주장한 결과 요새는 일반 학자들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측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어떤 팩트로 거기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부분은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약 15억 이상의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예측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우연적인 요소 아니면 가변성 그 다음에 뭐 역동성,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것을 오늘 돌아다 보면 10%도 채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책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래학자의 예측은 침팬지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모 언론사에서 이번에 글로벌 전문가들 24명에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찌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를 들면 뭐 탈세계화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세계화는 지속될 거다. 또 한쪽에서는 중국의 위상이 아주 떨어지게 될 거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높아질 거다. 상당히 예측에는 주관성이 있고요. 어느 한쪽의 주장이 나중에 가면 맞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측이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거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미래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받아들이되 그걸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뭐예요? 어떤 말 한마디 들었는데 내가 20년, 50년 동안 믿어왔는데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서 갑자기 흔들린다. 그럴 경우에는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더욱 고민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코로나19 이후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왜 미래를 알고 싶죠? 만약에 피할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운명을 확인해 준다. 그러면 굳이 알 필요 없죠. 알면 고통스러워요. 바뀌지도 않는 거. 우리가 알고자 하는 미래는 지금부터 노력한다면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바꿀 수 있을 때 그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결국 교육 미래 예측의 목적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달리 말하면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은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죠. 교육 예산을 어디에 다 쓸 거냐, 아니면 국가 전체 예산 중에서 어느 부분을 교육에 쓸 건지 아니면 줄일 건지, 이런 거 할 때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부 학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래 예측은 현재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상업적,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은 두 가지다. 예언가와 미래학자. 그런데 미래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온라인 시스템과 여러 가지 AI 기반 교육과 다양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역량을 갖춰가야 된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학교 현장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에듀테크의 도움을 받고 그것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거죠. 이건 엄청난 실험입니다. 아무리 국가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실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가 할 수 있도록 어찌 본다면 도와준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미래는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이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이제 하는데, 이건 비유를 통하자면 우리가 지금 땅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 물이 찰 거니까 수영하는 법을 배우라. 아무리 얘기해도 뭐 눈앞에 보이지 않고 또 안 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물이 차서 이제 걷는 기술 갖고는 버틸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영을 배우고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고 있는 형국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은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우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ICT 교육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2000년대의 그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게 허상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OECD가 하고 있는 피사 조사에서 ICT에 관한 친숙도 조사가 이미 되어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제반 ICT에 관해서 보면은 뭐 이게 활용도랄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친숙도랄지 아니면 그것 역량이랄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심지어 인프라까지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걸 위한 어떤 투자를 얼마만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드디어 정부가 인식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온라인 교육의 강점과 한계점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까지 어땠나요? 우리는 계속 오프라인 교육은 문제가 많다. 교사 일방적으로 한다. 애들이 수업 중에 잔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죠. 뭐 예를 들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하고 사물 인터넷 뭐 아니면은 뭐 AI 인공지능 학습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면서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온라인 교육을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환상 수준으로는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아울러서 이게 온라인 학습 약자들에게는 너무나 이게 어려운 과제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까지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에듀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썩 친화적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또한 동시에 이번에 이 엄청난 실험을 통해서 오프라인 학교 교육의 강점이 뭔지 한계점이 뭔지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렇게 갑자기 온라인 재택학습을 하게 되니까 미국의 유명한 뭐 이제 프로듀서나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 애를 돌보다가 한 1시간 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트위터에다가 내가 해보니까 교사 연봉이 15% 넘어야겠더라. 뭐 이런 식의 글들을 올린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프라인 학교에 대해서 빌 게이츠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보니까 온라인 이번 코비드 19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더 이상 돌아갈 수는 없다. 재반 분야에서. 그런데 돌아가야 될 분야가 하나 있다. 그게 바로 교육이고 학교다. 친구 사귀기, 어울려서 놀기, 뭐 학교에서 물리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것들은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 신문사의 그 기사가 그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학교를 닫으니 학교가 보였다. 그래서 어때요? 집에 있으면서 학부모님들도 정말 애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다. 애들도 친구 만나러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학교라는 것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공간, 이런 것에 공감하면서 학교라는 물리적 학교의 필요성도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오프라인 상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도 다시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이 갑자기 등록금 일부 돌려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가요? 온라인 대학보다 단순히 비싸서가 아니에요. 그럼 오프라인 대학은 그동안에 왜 등록금을 많이 받았을까 했을 때 온라인 대학들이 제공할 수 없었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기숙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은 실험 실습을 통해서, 아니면 외부 강사 초청, 학교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뭐 해외 체험, 이런 많은 것들을 하는데 오프라인 대학이 많은 예산을 썼죠. 그런데 온라인이 되니까 이제 그 예산을 쓰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사이버 대학이 있어요. 이런 수준으로 등록금을 낮춰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등록금 환불 소송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대학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역할들 중에서 온라인 대학과 달리 이런 역할을 더 강화해야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도 차지해 얻게 된 거죠. 초중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학교가 문제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학생들 간의 만남의 교류장이고 체력 단련도 하고 인성도 발달시키고 이런 전인 교육을 하는, 체험을 하는 공간이고 실제로 학습을 하는 공간이고 이런 그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됐죠. 교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과거에는 뭐였어요? 단순히 교과 내용을 주로 학습을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온라인으로 그게 가능한데 우리가 얘기했던 전인 교육은 실제로 불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온라인 상에서 하다 보니까 동기화되어 있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한데 학습 동기가 낮고 학습에 그다음에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의 자기가 어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건 역으로 오프라인 교육이 진행이 되면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을 그냥 놔둬도 애들은 잘할 수 있어요. 이 공부 힘들어하는 애들, 관심 없는 학생들을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흥미를 유발시켜서 학습의 장으로 나아가도록 끌어갈 것인가. 이게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아주 강하게 부각된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온라인 학습 약자라는 개념입니다. 또 온라인 교육 약자라는 개념입니다. 온라인 교육 약자는 학교 선생님들 중에 디지털 외계인도 있고요. 디지털 이주민도 있습니다. 뭐 40대 정도 되면 디지털 이주민이라 할 수 있고 50대 넘으면 외계인에 가깝습니다. 다른 별에서 지구에 와서 있는 분들한테 갑자기 지구 언어를 하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사태가 터진 거죠. 그러나 이번에 이분들은 아주 열심히 온라인 교육 선도 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지구 언어를 익혀가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언어를 익혀가고 있고 친숙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이 오면 예전에 2000년대 ICT 교육이 진행되었을 때 또 2000년대 그 영어 교육을 하게 됐을 때 많은 교사들이 명퇴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이 온라인 학습 때문에 명퇴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은 됩니다. 또 하나 온라인 교육과 학습 친숙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또 역량도 증가했어요. 교사들의 역량, 또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역량도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에 제가 스말로그형 교육을 주장할 때 교사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그 기기를 활용하거나 그 강점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분들이 시스템 활용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요. 또 경험을 통해서 지금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제가 말하는 스마트러그형 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은 스마트 플러스 아날로그를 합친 개념입니다. 지금 보통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학습을 통한 학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말하는 스마트러그 교육은 스마트 플러스 아날로그로서 이게 단순하게 교과 내용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교육의 학습 그 다음에 나아가서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를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조합해서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러그 학급 경영에서는 이러한 학생들과의 소통, 그 다음에 갈등을 어떻게 완화시킬 건지 이런 것들까지 초점을 두고요. 교실 내에서 지금 다양한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필요한 앱도 존재하고 뭐 이런 데이터도 존재하고 이런 것들까지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의 가능성과 한계를 우리가 깨닫고 나가서 또한 대면 교육의 그 강점까지를 활용해 가지고 아마 이번에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은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면 스마트러그형 교육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단순하게 학습 내용 전달자의 개념, 학습을 어떤 교과 내용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그 기본이 되는 소통, 동기부여, 이를 위한 수업 경영과 학급 경영의 중요성도 깨닫는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스마트러그용으로 대학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온라인 대학 강의실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과 끝없이 소통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앱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제 강의실이 있고 그 강의실 속에서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요. 요새 교수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요새 애들은 옛날 애들과 다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아이들도 대학생들마저도 교수의 사랑을 기다리는 아주 순수한 1970년대, 80년대 학생들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은 학급 경영 앱 또는 사이버 강의실 앱, 그다음에 문제 행동 지도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분야별 전문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한다면 선생님들은 이제 혼자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교사들과 함께 하는 게 되겠죠. 학습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습을 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아이 하나가 크는데 마을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만 깨어나게 되면 전 세계인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고 홍익인간으로 지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면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스마트 기기를 제공해서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것보다 더 큰 게요.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리적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옆에서 조력을 해줄 사람들도 더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심리적, 가정적 환경의 중요성을 보고 이게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인지한다면 이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갖출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금 만약에 현재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돼 가지고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한 채 계속 온라인 학습을 해야 된다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공간과 온라인 학습을 도와줄 온라인 학습 도우미 시스템을 갖추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는 학교가 다 할 수 없어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함께 나서야겠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혹은 교육청 차원으로 현재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에듀테크와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제공해주고 나가서 평가 문항도 예시를 제공하고 또 뭐 AI 활용해서 직접 평가까지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교사들은 어떤 기본 개념을 학습시키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미래 필요한 고급 역량을 함께 길러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지도에 필요한 이런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그러한 플랫폼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온라인 학습 약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 온라인 계약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지금 온라인 학습
실 혹은 온라인 학습 도우미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교육 관련 대책과 교육적 대책의 차이입니다. 교육적 대책에는 반드시 가장 우수한 교사를 가장 교육 온라인 약자들에게 배치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 온라인 교육 학습 약자들이 미래를 향해서 나가도록 돕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과거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때 주로 관주도로 했어요.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 관주도는 항상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에듀테크 기업과 함께 이런 그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해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K-에듀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제 코로나19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즉, 미래의 모습을 한 예언가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명사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옮기면 명사들의 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장과 예언에 대해서 치열하게 반문하면서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를 발전시켜 가기를 기대합니다.